혼수 한 푼 안 해왔으면 밥값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니. 서 똑바로 해. 어디서 빈털터리가 들어와서. 시어머니는 4년 내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식모 취급했습니다. 결국 집안이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치듯 도착한 베트남 공항. 공항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으악! 빚쟁이들이다. 민수야, 도망쳐.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난한 며느리인 줄만 알았던 그녀의 소름 돋는 정체.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잔치국수 냄새가 진동하는 예식장 한 구석에서 최말순이는 입이 대빨이나 나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축복 대신 서늘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 잘 얻어서 밍크 코트에 명품 가방에 호강을 한다는데 자신은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 가슴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말순이는 옆에 앉은 친구 옆구리를 쿡 찌르며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빈정거렸습니다. 아니 글쎄, 혼수라고는 밥그릇 하나 안 해왔지 뭐야. 요즘 세상에 몸만 달랑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였는지 모르겠어. 수진이 수줍게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말순이는 고개를 획 돌려버리며 못 본 척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날의 냉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생활 4년은 수진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잘 풀려 남부럽지 않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지만 말순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 말순의 친구들이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마치 하녀를 부리듯 주방에 있는 수진이를 향해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 며느리야. 여기 과일 좀 더 내오고 커피도 좀 타와라. 쟁반 덜그럭 거리지 말고 조신하게 좀 못해? 너네 나라에서는 그렇게 배웠니? 친구들이 킬킬거리며 웃자 말순이는 더욱 신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는 한국말도 어눌해서 어디 내놓지도 못해.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거지 뭐. 요즘 도우미 쓰는 것도 다 돈인데 나는 공짜로 사람 하나 부린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나마 밥값이라도 하려면 시어머니 수발이라도 잘 들어야지 안 그래? 수진이는 입술을 꾹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민수를 봐서라도 자신이 참아야 한다고 수천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수진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모두가 잠든 늦은 밤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도는 베란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친정에서 보내온 원두를 직접 갈아 커피를 내릴 때면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향기가 그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달그락 오래된 컵에 커피를 따르는 소리가 적막한 베란다에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네,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 씨도 잘해주고 어머니도. 네,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수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창한 베트남어는 낮에 말순이 무시하던 어눌한 한국말과는 전혀 다른 기품 있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안쪽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던 말순이는
베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듣고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말순이는 혀를 차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쯧쯧. 또 지네 집에 전화해서 돈 달라고 징징거리는구먼. 없는 집안 아니랄까봐 시집 왔으면 그만이지 허구한 날 친정에 매달려? 아주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해. 말순에게 수진의 통화는 그저 가난한 친정에 손을 벌리는 구차한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흘리는 눈물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택배기사가 현관 앞에 상자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국제 택배였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말순이는 현관에 놓인 상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썼습니다. 상자 틈으로 배어나오는 낯선 향신료 냄새가 마치 자신의 고상한 집안 공기를 더럽히기라도 한다는 듯 말순이는 코를 틀어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이게 무슨 퀴퀴한 냄새야? 아, 며느리야. 너 또 너네 집에서 뭐 받았니?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이런 싸구려 물건들 집에 들이지 말라고. 방에서 나온 수진이가 황급히 상자를 집어들려 했지만 말순의 발이 더 빨랐습니다. 말순이는 발끝으로 상자를 거칠게 밀쳐내며 그 안에 든 물건들이 밖으로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친정 아버지가 딸을 위해 서툰 솜씨로 챙겨보낸 고운 색깔의 옷가지와 정성스레 말린 차였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를 보며 말순이는 더욱 기가 막혀 했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이런 촌스러운 걸 옷이라고 입고 다니겠다고? 갖다 버려라. 당장 갖다 버려. 우리 민수 기죽일 일 있어? 동네 창피해서 원. 수진이는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가 보낸 옷을 주워 담으며 떨어지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 시어머니의 발길질 한 번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며느리의 등짝을 툭 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울긴 왜 울어? 억울하니? 억울하면 너도 번듯한 집에서 혼수 빵빵하게 해오던가.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만 살아서는. 그날 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평소라면 일찍 들어왔을 민수가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말순이가 놀라서 달려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민수야, 정신 좀 차려봐.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요. 믿었던 김 사장이 회사 돈을 다 들고 날랐어요. 부도라고요. 말순이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부도라는 단어는 그녀의 모든 세상을 단번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뭐, 부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돈은? 내가 노후 자금으로 빌려준 그 돈은 어떻게 된 거야? 말순이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절규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풍경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 곳곳에는 끔찍한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도 TV에도 말순이 아끼던 자개장에도 압류를 알리는 붉은 종이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말순이는 딱지가 붙은 가구들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걸 어떻게 장만했는데. 이 도둑놈들아. 이거 떼지 못해? 집행관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말순이는 방구석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부엌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는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수진에게 달려들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이 되는 일이 없어. 재수온 붙은 년이 들어와서 내 아들 앞길을 다 막았어. 너네 나라 귀신이 붙은 게 틀림없어.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부으면서도 말순의 손은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허영심이 무너진 자리에 며느리를 향한 원망만을 가득 채워 넣으려 발악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붉은 딱지가 붙은 밥솥을 닦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현관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민수 나와. 숨으면 모를 줄 알아? 당장 돈 내놔.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말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생활비는커녕 당장 먹을 쌀도 떨어진 상황에서 수진이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남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우며 번 돈으로 겨우 쌀과 반찬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며느리가 사온 밥상 앞에서도 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우 냄새. 내 몸에서 무슨 쉰내가 이렇게 나니? 식당에서 일한다고 온 동네 소문낼 일 있어? 격 떨어지게 정말. 반찬은 이게 뭐야? 풀떼기밖에 없어? 고기 좀 사오지 그랬어. 수진의 거칠어진 손등에는 물집이 터져 있었지만 말순이는 그 상처를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처지가 추락한 것에 대한 분노만 가득 차 있어 눈앞에 있는 며느리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수진이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르트는 손을 식탁 아래로 감췄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그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기와 수도마저 끊길 위기에 처하자 민수는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어머니와 아내를 불러 앉혔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거렸습니다. 민수는 푹 꺼진 눈으로 말순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아요. 빚쟁이들 피해서라도 떠나야 해요. 말순이는 눈을 번쩍 뜨며 물었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시골이라도 내려가자는 거냐? 민수는 잠시 수진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베트남으로 가요. 처가에 가서 다시 시작해봐요. 거기 가면 장인어른도 계시고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뭐? 베트남? 그 못 사는 나라로 가자고? 내가 미쳤니? 내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늙어서 며느리네 나라에 얹혀 살라는 거야? 나는 못 간다. 절대 못 가. 말순이는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한 그녀에게 며느리의 나라인 베트남으로 도망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치욕이었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설득해도 말순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는 또다시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말순의 울음소리는 공포에 질린 신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수진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집안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횡했습니다. 가구란 가구는 모조리 압류당하고 남은 것은 덩그러니 놓인 보따리 몇 개뿐이었습니다. 말순이는 그 초라한 짐꾸러미를 보며 또 한 번 가슴을 쳤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이 집마저 빼앗길 판국에 그녀가 챙길 수 있는 것은 낡은 옷가지와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꼬깃꼬깃한 비상금 봉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말순의 자존심은 꺾일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동네 경로당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나야. 나 이번에 아들네랑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응, 길게 갈 거야. 한 달? 아니, 2달쯤? 몰라. 아들 녀석이 효도한다고 아주 비싼 호텔을 잡아놨다네. 호호. 그래, 갔다 와서 보자고. 선물? 아이고, 뭘 그런 걸 기대해. 알았어, 챙겨올게. 전화를 끄는 말순의 얼굴은 금세 흑빛으로 변했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챙겼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해외여행 갈 일이 생길까봐 몇 년 전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여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야반도주하듯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여권을 쥐고 있는 말순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짐가방을 챙겼습니다. 말순이 아끼던 스카프며 관절약이며 베트남의 더운 날씨에 입을 얇은 옷들을 차곡차곡 개어 넣었습니다.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였지만 막상 타국으로 떠나는 마당에 챙겨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그런 며느리의 정성도 모른 채 등 뒤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야, 제대로 좀 싸라. 옷 구겨지잖아. 너네 나라는 더워서 옷도 대충 입고 다닌다며? 내 옷은 비싼 거니까 구겨지면 안 돼. 알았니? 공항으로 떠나는 새벽.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잡은 택시가 도착하자 말순이는 쫓기듯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말순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다 늙어서 외국으로 도망이나 가고.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말순이는 앞자리에 앉은 수진의 뒤통수를 흘겨보며 끊임없이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힐끔거릴 정도로 큰 소리였지만 말순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창밖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진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말순의 유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코노미 좌석이 좁다며 불평을 쏟아내고 기내식이 맛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아우, 밥이 이게 뭐니? 개밥도 아니고. 야, 며느리, 물 좀 가져와라. 목 메어 죽겠다. 승무원 불러서 김치 좀 달라고 해봐. 김치 없이는 밥 못 먹어. 옆자리에 앉은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말순이는 며느리를 부려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말없이 물을 받아다 시어머니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민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투정을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드디어 베트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습하고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한국의 쌀쌀한 가을 날씨와는 정반대인 숨막히는 더위에 말순이는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손부채질을 해대며 민수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아우 더워. 이게 무슨 날씨야? 찜통이 따로 없네.
야, 민수야. 택시 잡아라.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호텔로 가자. 나 이런 데서는 숨 막혀서 못 서 있어.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수중의 돈이라곤 비행기표 사고 남은 몇 푼이 전부인데 호텔은커녕 당장 오늘 밤 묵을 곳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일단 나가서 좀 찾아봐요. 저렴한 곳으로. 민수가 우물쭈물하자 말순이는 길길이 뛰었습니다. 뭐, 저렴한 곳? 내가 이 나이에 여인숙 같은 데서 자란 말이냐? 아이고, 내 신세야. 말순의 고함 소리가 공항 입국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을 기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민순의 가족이 밖으로 나오자 검은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들은 순식간에 민순의 가족을 둥그렇게 에워쌌습니다. 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을 보자마자 한국에서 겪었던 빚쟁이들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으악, 빚쟁이들이다. 여기까지 쫓아왔어. 말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민수의 팔을 꽉 붙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민수야, 도망쳐. 잡히면 죽어. 말순이는 사색이 되어 아들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사내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이 포위된 상황에서 말순이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내들 중 가장 체격이 크고 험상궂게 생긴 책임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말순이나 민수가 아닌 수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순이는 며느리가 인질로 잡히는 줄 알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는 수진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크고 정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트남어도 아니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순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수십 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복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우렁찬 목소리가 공항을 뒤흔들었습니다. 말순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자신의 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가씨라니? 회장님이라니? 그녀가 알고 있는 수진이는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집에서 구박이나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말순이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사이 수진이는 침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베트남어로 무언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집에서 듣던 기죽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위엄 있고 당당한 마치 여왕과도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두두두두두 거대한 굉음과 함께 엄청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말순과 민수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공항 활주로 한편 VIP 전용 착륙장으로 눈부시게 하얀색의 거대한 헬리콥터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에 말순이는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전쟁 났어? 말순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헬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중후한 노신사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서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수진이를 향해 환하게 팔을 벌렸습니다. 수진이는 그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습니다. 아빠. 수진이 노신사의 품에 안기자 노신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 고생 많았다. 이제 집에 가자. 말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수진이가 몰래 통화하던 그 상대가 돈 달라고 구걸하던 상대가 아니라 이 거대한 헬기를 띄우는 재벌 회장이었다니. 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너네 나라라고 무시했던 그곳에서 며느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귀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헬기의 거센 바람 속에서 말순이는 며느리와 노신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턱이 빠질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짐가방이 바닥에 덩그러니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두두두두. 헬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말순이는 생전 처음 타보는 헬기의 굉음에 귀가 먹먹해졌고 발 아래로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땅을 보며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고 사색이 된 얼굴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맞은편 좌석에는 수진과 리엔 회장이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말순이는 감히 고개를 들어 사돈의 얼굴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헬기가 고도를 낮추자 창밖으로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초록색 커피 농장. 그 사이로 굽이치는 강물과 마치 왕궁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리조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이는 슬며시 눈을 뜨고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뭐야? 골프장이야? 아니면 공원이야? 말순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민수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게 다 처가댁 땅이래요. 저기 보이는 리조트랑 커피 농장 전부 다요. 말순이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살던 30평 아파트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그녀에게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저 엄청난 땅이 다 며느리네 것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기증이 일어 다시 눈을 감으려는 찰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저기 보이는 하얀 집이 저희 집이에요. 말순이 다시 내려다본 곳에는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때 저택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넓은 정원에는 분수가 시원하게 물을 뿜어내고 있었고 잘 가꿔진 조경수들이 저택을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정원에 사뿐히 내려앉자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직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하여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직원들의 우렁찬 인사소리에 말순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낡은 등산복과 손에 든 촌스러운 보따리가 이 화려한 저택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순이는 며느리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가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며느리를 앞세우고 떵떵거리며 걸었던 그녀가 이제는 죄인처럼 쪼그라든 모습이었습니다. 리엔 회장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사돈인 말순을 본체만체 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말순을 스칠 때마다 말순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한테 한 짓을 다 알고 있으면 어쩌지? 날 죽이는 거 아니야? 말순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 무서운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서슬퍼런 위험에 눌려 말순이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안내받은 응접실 소파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가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옷을 갈아입고 응접실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입던 헐렁한 티셔츠와 몸빼 바지는 온데간데였고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수지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직원들에게 베트남어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습니다. 김 비서, 이번 달 리조트 예약 현황 보고서는 내일까지 준비해줘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는 특별히 신경 써주고요. 유창한 한국말로 비서에게 지시하는 수진을 보며 말순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던 그 며느리 맞아? 한국말도 저렇게 잘했어? 자신이 어눌하다고 무시했던 며느리의 한국어 실력은 사실 시어머니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배려였음을 말순이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던 못 배웠다, 촌스럽다는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말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수진이는 말순에게 다가와 찻잔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여기 커피 농장에서 갓 수확한 원두로 내린 거예요. 말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코끝을 찔렀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안내된 말순이는 다시 한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긴 식탁 위에는 이름도 모를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랍스터, 최고급 스테이크, 싱싱한 열대 과일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포크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음식이 이게 뭐냐, 짜다, 싱겁다 타박을 늘어놓았겠지만 지금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앞에 놓인 물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식탁의 상석에는 리엔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수진과 민수가 앉았습니다. 말순이는 가장 끝자리에 앉아 마치 곁다리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리엔 회장은 식사 내내 딸 수진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한국에서 못 먹고 고생했을 텐데 살이 많이 빠졌구나. 회장의 다정한 목소리에 말순이는 뜨끔했습니다. 한국에서 며느리에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남은 반찬이나 먹으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엔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수진의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거친 일로 생긴 굳은 살과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먹던 수저를 식탁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에 식당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순이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물었습니다. 손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곱게 키워보낸 내 딸 손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어. 회장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렸습니다. 그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말순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식탁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손을 식탁 아래로 감추며 아버지를 달랬습니다. 아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 좀 하다가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서방, 자네 4년 전 나한테 국제전화로 결혼 승낙받을 때 뭐라고 했나?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내 딸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나? 그런데 내 딸을 식모처럼 부려먹었어? 회장의 호통 소리가 식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면목 없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수진이 고생만 시켰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민수 씨 탓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며 말순이는 가시방석에 앉은 정도가 아니라 불구덩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도 감히 나서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쳤지. 귀한 집 딸을 데려다가 종처럼 부려먹었으니 천벌을 받아도 싸지. 말순이는 식탁 아래로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감추며 이 지옥 같은 식사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산의 진미는 그저 모래알처럼 까끌거릴 뿐이었습니다. 리엔 회장의 시선이 마침내 말순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말순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에게는 밤이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녀의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리엔 회장의 비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비서의 딱딱한 한국말이 마치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들렸습니다. 말순이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부여잡고 죄를 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지난 4년 동안 자신이 수진이에게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 귀한 집 딸한테 밥값 하라고 소리를 질렀으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야. 말순이는 서재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서재 안에서 들려온 리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말순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뒤에 앉아있던 리엔 회장이 서류를 보던 눈길을 거두고 말순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말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회장 옆에는 통역을 담당하는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리엔 회장이 베트남어로 무겁게 입을 열자 비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따님이신 수진 아가씨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모두 보고받으셨다고 합니다. 말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비서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혼수 한 푼 안 해왔다고 구박하고 친구들 앞에서 가사 도우미 취급을 하고 심지어 친정에서 보낸 선물을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다는 사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말순이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리엔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비서가 그 분노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 딸은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경영 수업을 위해 신분을 숨겼을 뿐인데 그런 내 딸을 식모처럼 부려먹다니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사돈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회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말순이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쫓겨나면 갈 곳도 없고 무엇보다 아들 민수의 앞길까지 막힐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말순이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귀한 분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발요. 말순의 통곡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지만 리엔 회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며 말순을 끌어내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말순의 양팔을 붙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세요.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경호원들을 가로막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나가세요. 내 어머니께 손대지 말아요. 수진이의 서슬퍼런 명령에 경호원들은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순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며느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리엔 회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저 여자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민수 씨 낳아주신 어머니예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르치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말순이는 며느리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를 돈 없는 집안 딸이라 무시하고 짓밟았는데 며느리는 자신을 가족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못난 사람이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었습니다. 말순이는 엉금엉금 기어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수진아. 말순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친년이야.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말순이는 며느리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헛된 자존심과 욕심이 며느리의 진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났잖아요. 저 괜찮으니까 그만 우세요. 딸과 사돈이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리엔 회장의 눈시울도 조금씩 붉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수진이가 저렇게까지 말하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네. 하지만 내 딸 눈에서 또 눈물 나게 하면 그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말순이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는 눈이 퉁퉁 부은 말순이를 데리고 외출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기분 전환도 할 겸 저랑 어디 좀 가요. 제가 보여드릴 곳이 있어요. 말순이는 며느리가 이끄는 대로 순한 양처럼 따라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리엔 그룹에서 운영하는 커피 연구소였습니다.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연구소 안에는 수많은 연구원이 하얀 가운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수진이는 익숙하게 그들의 보고를 받고 새로 개발된 커피의 맛을 보며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산미가 너무 강해요. 로스팅 시간을 10초만 줄여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생두 품질 다시 확인하고요. 말순이는 넋을 잃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밥상을 차리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진짜 오너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아이를 내가 부엌대기 취급을 했으니 말순이는 자신의 무지함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온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보육원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깨끗하고 넓은 시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와르르 몰려나와 수진이에게 매달렸습니다. 누나, 언니, 왔어요? 수진이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안아주며 가져온 선물 꾸러미를 풀어주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다가와 말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이분이 수진 자매님 시어머니 되시는군요. 정말 훌륭한 며느님을 두셨어요. 수진 자매님이 보내주신 후원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밥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도 수진 자매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말순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은 돈 좀 있다고 명품 가방이나 사고 친구들 앞에서 으스대기 바빴는데 며느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가 아이의 코를 닦아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말순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격이라는 게 돈이나 옷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인 거야. 말순이는 자신이 입고 있는 촌스러운 등산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졌던 촌스러운 마음보가 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다가가 수진이가 안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좋겠구나. 이렇게 천사 같은 누나가 있어서. 말순의 말에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말순이는 쑥스러운 듯 딴청을 피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나 결심했어. 민수의 눈빛은 사업 실패로 좌절해 있던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 장인어른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할 거야. 사위라고 임원 자리 달라는 거 아니야.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커피 농장 일부터 배울 거야.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당신이랑 어머니 호강시켜 줄 거야. 말순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민수야. 잘 생각했다.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엄마도 이제 정신 차릴게. 수진이한테 짐되지 않게 나도 돕고 살 거야. 수진이는 백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그리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 화려한 대저택의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도마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쉬십시오. 직원들이 말렸지만 말순이는 손사래를 치며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이건 내가 해야 돼. 너희들은 저리 좀 비켜봐라. 간장은 어디 있니? 참기름이랑. 말순이는 익숙하지 않은 남의 집 주방을 분주하게 오가며 쌀을 씻고 미역을 불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마른 미역을 물에 담그며 말순이는 혼자서 훌쩍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못난 시어미가 뭐라고. 그동안 생일상 한 번 못 차려주고 구박만 했으니 지난 4년 동안 수진이의 생일이 언제인지조차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일날에는 며느리를 불러다가 하루 종일 전을 부치게 하고
설거지를 시켰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글보글 냄비에서 미역국이 끓어오르는 구수한 냄새가 넓은 저택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화려한 랍스터나 스테이크 냄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정겨운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쯤 수진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주방으로 온 수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간을 보고 있는 말순이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이 새벽에. 말순이는 쑥스러운 듯 국자를 내려놓으며 수진이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일어났냐? 얼른 와서 앉아라. 오늘 내 생일이라며. 내가 미역국 좀 끓였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겨우 구해온 재료로 만든 잡채와 나물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상차림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걸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제 생일인 건 어떻게 아시고? 말순이는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수진이 밥그릇에 갓 구운 조기를 올려주었습니다. 민수한테 물어봤다. 시집오고 4년 만에 처음 차려주는 생일상이라 면목은 없다만 그래도 한국 사람은 생일날 미역국을 먹어야지. 말순의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기어들어갔고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수진이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국그릇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흑,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식탁보를 적셨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서러움이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도 코끝이 찡해져서 슬그머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좋은 날 왜 우니? 많이 먹어. 내 손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은 재벌 회장의 딸과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애틋한 고부 사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리엔 회장이 사돈의 변화된 모습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민수와 말순을 정식으로 가족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저택의 넓은 연회장에서 열린 파티에서 리엔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내 사위 박민수 군이네. 앞으로 우리 그룹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큰 역할을 할 걸세. 민수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 날부터 바로 커피 농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사무실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농장 한복판이었습니다. 민수는 작업복을 입고 밀짚 모자를 쓴 채 베트남 현지 직원들과 섞여 커피 열매를 따고 날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서툰 베트남어로 인사를 건네며 땀을 뻘뻘 흘리자 처음에는 재벌 사위라며 경계하던 직원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점심시간에도 직원들과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까먹으며 커피 재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리엔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저 친구 생각보다 뚝심이 있어. 겉멋만 든 줄 알았더니 흙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군. 회장은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박서방에게 이번에 새로 기획 중인 프리미엄 원두 수출 프로젝트를 맡겨보게.
잘 해낼 것 같아. 한편 말순이도 대저택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적응 방식은 남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모님 놀이를 하는 대신 그녀는 몸빼 바지를 입고 호미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좋은 땅을 왜 그냥 놀려? 여기에 상추랑 고추 심으면 딱이겠구먼. 말순이는 정원 구석의 빈 땅을 일구어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던 정원사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말순이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나도요. 나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사는 것 같아. 가만히 앉아서 밥만 얻어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병나. 말순이는 땀 흘리는 노동의 기쁨을 알아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남들 시선 의식하느라 손에 흙 묻히는 것을 천한 일이라 여겼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수진이는 퇴근길에 텃밭에 들러 시어머니가 가꾼 채소들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상추가 이렇게 자랐어요? 대단하세요. 오늘 저녁은 어머니가 키운 상추로 쌈밥 해먹어요. 수진이의 칭찬에 말순이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 농약 하나 안 치고 키운 거야. 이게 진짜 보약이지. 너 많이 먹고 힘내라. 말순이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표독스러웠던 예전의 도끼는 사라지고 어느새 넉넉하고 인자한 시골 할머니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리조트 앞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바다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백사장을 걸으며 말순이는 수진이의 팔짱을 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징그럽다고 뿌리쳤을 텐데 이제는 며느리의 체온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말순이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복이 없는 아이인 줄 알았다.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다고 무시했지.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복덩이였어. 나한테는 과분한 복덩이. 수진이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이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못난 시어미 용서해줘서 고맙고 우리 민수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나한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줘서 고맙다. 말순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이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어머니. 사실 저 한국에 있을 때 엄마 생각 많이 났거든요. 어머니가 잔소리하실 때마다 우리 엄마도 살아계셨으면 저렇게 하셨을까 싶어서 가끔은 좋기도 했어요. 어머, 얘도 참. 그게 좋기는 뭐가 좋아.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굴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뒤따라오던 민수와 리엔 회장도 두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의 나라인 한국과 자신의 나라인 베트남이 비로소 하나로 연결된 듯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저기 노을 좀 보세요. 색깔이 너무 예. 말을 잇던 수진이의 몸이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수진아? 왜 그러니? 말순이 놀라서 쳐다보는 순간 수진이의 코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힘없이 말순을 부르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모래사장 위로 쓰러졌습니다. 수진아, 아가. 말순의 비명소리가 평화롭던 해변을 찢어놓았습니다. 앞서 걷던 민수와 리엔 회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여보, 수진아, 정신 차려. 아가씨,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붉은 석양빛 아래 수진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붉은 피가 번져갔습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공포와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말순이는 쓰러진 며느리를 끌어안고 하늘이 무너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수진아, 눈 좀 떠봐. 이제야 살만한데 이러면 안 돼. 제발. 행복의 정점에서 찾아온 예기치 못한 불행 앞에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삐뽀, 삐뽀.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저택의 정적을 깼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수진이를 보며 말순이는 맨발로 뛰어갔습니다. 아가, 정신 차려라. 제발 눈 좀 떠봐.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숨막히는 침묵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순이는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이고, 내 죄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착한 것이 벌을 받는 거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말순의 통곡 소리에 민수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리엔 회장은 벽에 기대어 선 채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구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벌떼처럼 의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은요? 괜찮습니까? 리엔 회장이 다급하게 묻자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극심한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장기간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빈혈입니다. 몸이 버티다 한계에 다다라 셧다운된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길래 몸이 이 지경이 됩니까? 의사의 질책어린 말에 말순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영양실조라니. 재벌가 며느리가 영양실조라니. 그것은 지난 4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만행의 증거였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 자신이 며느리에게 밥그릇을 뺏으며 남은 거나 먹으라고 했던 기억과 임신한 것도 아닌데 헛구역질을 하던 며느리에게 꾀병 부리지 말라고 쏘아붙였던 기억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일년이야.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잠도 안 재우고 내가 며느리를 저렇게 만들었어. 말순이는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리엔 회장은 그런 말순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책하는 사돈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 보여 차마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며 말순이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어머니, 뭐라도 좀 드세요. 그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겠어요. 민수가 김밥 한 줄을 사와 권했지만 말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워라. 며느리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내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겠냐? 나도 수진이 일어날 때까지 물 한 모금 안 마실란다. 말순이는 병실 한 구석에 간이 침대를 펴고 밤낮으로 수진이 곁을 지켰습니다. 직원들이 교대하러 와도 그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가세요. 내 며느리는 내가 지킬 겁니다. 누구 손에도 안 맡겨요.
말순이는 수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도록 주물렀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발바닥을 문지르고 땀이 나면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아가, 제발 눈 좀 떠라. 내가 잘못했다. 너 일어나면 내가 진짜 잘해줄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다시는 설거지도 안 시킬게. 응?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말순의 간절한 기도가 새벽 병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리엔 회장은 밤늦게 병실을 찾았다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절대 손을 놓지 않는 사돈의 모습에 회장의 굳은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밉다 해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저렇게 지극정성인데 하늘도 감동하겠지. 며칠 후 수진이가 힘겹게 눈을 떴지만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병원 밥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역하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순이는 애가 탔습니다. 아가, 한 숟갈이라도 떠봐. 그래야 기운을 차리지. 하지만 수진이는 힘없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말순이는 안 되겠다 싶어 지갑을 챙겨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베트남 현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시장통을 말순이는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저기요, 찹쌀 있어요? 스티키 라이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찹쌀을 구하고 가게마다 들러 한국 식재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늘, 갈릭, 그리고 참기름, 세서미 오일. 땀범벅이 된 채 시장을 누비는 말순의 모습은 영락없이 억척스러운 한국 아줌마였습니다. 그렇게 구한 재료들을 들고 저택 주방으로 달려가 정성껏 죽을 쑤었습니다. 불린 찹쌀을 참기름에 달달 볶고 다진 채소와 소고기를 넣어 푹 끓인 야채죽이었습니다. 그 옛날 아들 민수가 아플 때 끓여주던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죽이었습니다. 보온병에 죽을 담아 병원으로 달려온 말순이는 수진이 침대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이것 좀 먹어봐. 내가 방금 쑤어온 거야. 내가 좋아하는 야채 듬뿍 넣었다. 뚜껑을 열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수진이는 냄새를 맡고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응, 야채죽이야. 병원 밥 맛없어서 못 먹겠지? 이거라도 좀 먹어봐. 응? 말순이는 후후 불어 식힌 죽 한 숟가락을 수진이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수진이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수진이의 창백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화색이 돌았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말순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그래. 맛있다니 다행이다. 어서 더 먹어. 많이 먹고 얼른 일어나. 말순이는 눈물을 훔치며 부지런히 숟가락을 날랐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운 수진이는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순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항상 외모에 신경 쓰던 시어머니의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그 작은 손길에 말순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깼니? 정신이 들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말순이는 수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먹였습니다.
수진이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홀쭉해지셨어요? 저 때문에. 말순이는 수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 같은 건 상관없어. 내가 살았으니 됐다. 내가 살았으니 됐어. 고맙다, 수진아. 살아줘서 고맙다. 말순의 품에서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앙금이 두 사람의 눈물 속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리엔 회장과 민수도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엔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군. 내 딸을 저렇게 아껴주시는 줄은 미처 몰랐네. 이제 안심하고 한국으로 보내도 되겠어. 민수는 장인어른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위기가 오히려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리엔 회장은 사위 민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봉투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한국으로 돌아가면 당장 살 집부터 구하게. 그리고 이건 한국지사 설립 자금일세. 내 딸 고생시키지 말고 이 돈으로 번듯하게 사업을 시작해봐. 그것은 민수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빚도 다 갚고 으리으리한 사무실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봉투를 다시 회장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리엔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자존심 세우는 건가? 자네 빚더미에 앉았다면서.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품 안에서 직접 밤새워 작성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 프리미엄 커피 한국 유통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의 사위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장인어른 돈으로 빚을 갚고 호의호식한다면 저는 평생 수진이에게 떳떳하지 못할 겁니다. 대신 이 사업 계획서를 봐주십시오.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한 한국 커피 시장 분석입니다. 저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꽁돈이 아니라 정당한 투자금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있던 유약한 아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가장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엔 회장은 사위가 내민 계획서를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 제법이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 무엇보다 자네의 그 깡다구가 마음에 드네. 좋네. 자네를 내 사위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믿고 투자하겠네. 회장이 손을 내밀자 민수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이 뜨겁게 부딪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말수는 짐을 싸느라 분주했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가방 속에는 베트남 시장에서 산 건어물이며 수진이가 챙겨준 커피 원두가 가득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진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자니? 아니에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방으로 들어온 말순이는 침대에 걸터앉아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꼬질꼬질한 손수건에 겹겹이 쌓인 그것은 낡고 색이 바랜 옥반지 하나였습니다.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나 시집 올 때 주신 거다. 비싼 건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촌스럽다고 안 끼지? 그래도 이게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말수는 수진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마디가 굵어진 수진이의 손에 옥반지가 쑥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저한테? 수진이가 놀라서 묻자 말수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대접도 못 해줬는데 이거라도 주고 싶어서 그런다. 내 친정집 재산에 비하면 장난감 같겠지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다오. 그리고 한국 가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진짜 잘할게. 말순의 투박한 고백에 수진이는 반지를 낀 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평생 안 빼고 끼고 다닐게요. 저한테는 이 반지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에요. 수진이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겼고 말수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깊어가는 베트남의 마지막 밤을 함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이 저택 앞에 대기했습니다. 짐을 싣는 동안 말수는 뒤를 돌아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꿈만 같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빛독촉을 피해 도망치듯 왔던 곳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양심을 찾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요. 이제 한국 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민수가 재촉하자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래, 가자. 내 집이 최고지. 가서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 먹고 싶다. 공항 VIP 라운지까지 배웅 나온 리엔 회장은 딸을 떠나보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진아, 몸 조심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아빠가 바로 날아갈 테니. 걱정 마세요, 아빠. 저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든든한 남편도 있고 우리 시어머니도 계신걸요. 수진이가 말순을 바라보며 웃자 리엔 회장도 말순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인,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지난번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아이고, 회장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수진이 머리털 하나 안 다치게 보물단지처럼 모시겠습니다. 말순이 씩씩하게 대답하자 모두가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서먹한 사돈지간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지나가는 승무원을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물 좀 한 잔 줘요. 승무원이 친절하게 물을 건네자 말수는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이를 가리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내 며느리예요. 저 베트남에서 제일 큰 커피 회사 사장님 딸이라오. 근데 나한테는 딸이나 마찬가지야. 얼마나 효부인지 몰라.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쳐주자 말수는 신이 나서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식모 같다, 못 배웠다고 흉보기 바빴을 입에서 이제는 꿀 떨어지는 칭찬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잠결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수다스러운 자랑이 어떤 자장가보다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다시 쿵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또다시 빨간 딱지의 악몽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트라우마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말수는 저도 모르게 민수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을까? 우리 집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거니? 민수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이제 도망 안 가요. 장인어른께 받은 투자금으로
빚부터 정리할 계획 다 세워놨어요. 법적으로 해결하고 남은 건 제가 벌어서 갚으면 돼요. 당당하게 나가요. 민수의 듬직한 모습에 말순이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품은 귀환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옛집. 현관문에는 여전히 뜨담한 붉은 딱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우편함에는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오랫동안 비워둔 집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그들이 급하게 떠날 때 널브러져 있던 옷가지들이 그대로 뒹굴고 있었습니다. 폐가처럼 변해버린 집안꼴을 보며 말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치우나. 사람 사는 꼴이 아니네. 하지만 수진이는 곧바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머니, 창문부터 열까요? 환기 좀 시키고 청소하면 금방 깨끗해질 거예요. 수진이가 씩씩하게 창문을 활짝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묵은 먼지를 몰아냈습니다. 민수도 빗자루를 들고 거실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우리 힘으로 다시 시작해요. 예전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말순도 질세라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래, 까짓 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내 며느리가 재벌 딸인데 뭐가 무섭냐. 청소부터 하자, 청소부터. 텅 빈 집안에 세 사람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를 믿는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거실 한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남의 돈이 아닌 우리의 땀으로 진짜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커피 시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기획하고 런칭한 리엔 베트남 커피 전문점이 입소문을 타고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진하고 고소한 베트남 현지의 맛을 그대로 살린 커피는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사로잡으며 전국에 가맹점을 낼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서울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본점은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가게 안은 갓 볶은 원두의 향긋한 냄새와 손님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엔 커피입니다. 자리가 없으시면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매장 입구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말순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믹스커피나 타 마시며 소파에 누워 있을 시간이었지만 지금의 말순은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유니폼에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나르며 홀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여기 아이스 연유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에게 건네는 말순의 미소에는 가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수진이는 한국 지사장이 되어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 매장으로 내려와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리 안 아프세요? 좀 앉아서 쉬세요. 직원들 많은데 왜 어머니가 다 하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하면 말순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게 운동이고 낙이야.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서 못 산다. 그리고 내 며느리 가게인데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냐? 말순은 행주로 테이블을 훔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된 그녀의 얼굴은 비싼 화장품을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생기가 돌고 고와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매장에 익숙한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말순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남의 며느리 흉이나 보고 옷 자랑이나 하던 동네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채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열심히 테이블을 닦고 있는 말순이를 발견한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최 여사 아니야? 세상에, 여기서 서빙하는 거야? 친구 하나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아는 체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베트남 재벌 딸이라며? 근데 시어머니를 이렇게 부려먹어? 아이고, 팔자야. 돈 많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식모살이 하는구나. 그들은 말순이가 며느리의 기에 눌려 억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수진이가 사무실에서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손을 들어 수진이를 제지했습니다. 말순이는 행주를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친구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어서 와라. 커피 마시러 왔니? 내가 한 잔 살게. 말순의 당당한 태도에 친구들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말순이는 친구들을 테이블에 앉히고 가장 비싼 커피와 디저트를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 며느리가 돈이 많아서 내가 꼼짝 못한다고 생각하니? 천만에. 나 돈 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말순은 카운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나 아팠을 때 밤새 내 곁을 지켜준 아이야. 내가 못되게 굴었어도 한 번도 대들지 않고 나 감싸준 아이다. 돈? 그게 뭐가 중요해. 마음이 비단결인데. 나는 돈 많은 며느리가 아니라 마음이 진짜 부자인 며느리를 둬서 내가 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친구들은 말순의 일침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이 전부였던 그들에게 말순의 진심 어린 며느리 자랑은 충격이었습니다. 말순이는 벙어리가 된 친구들에게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맛있게들 먹고 가라. 나는 바빠서 이만 일하러 가야겠다. 우리 며느리 힘들면 안 되거든. 말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가자 수진이가 달려와 말순이의 팔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멋있었어요. 최고예요. 내가 틀린 말 했냐? 내 며느리 욕하는 건 내가 못 참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매장을 가득 채운 커피 향보다 더 향긋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베트남 사업으로 번 수익금으로 남아있던 빚을 모두 청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이제 우리 빚 없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 명의로 된 집 계약하고 왔어요. 비록 예전처럼 으리으리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방 3칸짜리 아담하고 깨끗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빨간 딱지 붙을 걱정 없는 진짜 우리 집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말순이는 민수의 등을 두드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 식구는 이사를 기념하기 위해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삼겹살 파티를 열었습니다. 치익.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기름기 흐르는 윤기와 함께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말수는 상추 위에 고기와 마늘을 얹어 수진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 아해라. 우리 며느리 많이 먹어. 요즘 일하느라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속상해 죽겠다. 수진이는 시어머니가 싸준 쌈을 받아 먹으며 볼이 미어 터져라 오물거렸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드세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좋아. 말수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으며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중 수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민수와 말순이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보너스라도 탔어? 말순이가 농담처럼 물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검은색 바탕에 희미한 형체가 찍힌 초음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거실에는 삼겹살 굽는 소리만 들릴 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순이는 사진을 들고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내 입을 딱 벌렸습니다. 민수는 먹던 고기를 떨어뜨리고 사진을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설마? 수진이는 붉어진 얼굴로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주 됐대요. 우리한테 아기가 찾아왔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민수는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와, 만세, 나 아빠 된다. 엄마, 나 아빠 됐어요. 민수는 수진이를 와락 끌어안고 거실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말순이는 밥 먹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우리 집에 복덩이가 또 들어왔네. 세상에, 이를 어째. 너무 좋아서 심장이 멎을 것 같다. 말순이는 춤을 추다 말고 수진이에게 달려가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미가, 이 아이는 정말 예쁘게 키워줄게.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까지 합쳐서 우리 손주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가 되어줄게. 말순이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후회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축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같이 잘 키워요. 어머니 닮아서 씩씩하고 건강한 아이일 거예요. 어머, 얘도 참. 나 닮으면 안 돼. 너 닮아서 착하고 똑똑해야지. 나 닮으면 성질머리 고약하다고 남들이 욕해. 말순의 농담에 세 사람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고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의 그림자는 그 어떤 부잣집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돈과 혼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진심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이야기.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얻게 된 이 가족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의 풍경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포근한 여운을 남기며 오래도록 가슴속에 머물렀습니다. 물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준 말순이와 수진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진짜 가족으로 거듭난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